법이 멈춘 지 8년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유류분 청구 소송은 이미 기각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상고까지 모두 패소했다고. 아버지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고 증인도 있었으며 공증까지 받은 서류였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의식조차 없으신 상태에서 오빠 이강진이 만들어낸 완벽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문제는 증명이었습니다. 법은 증거를 원했고 저에게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58세가 된 저는 대진정밀에서 쫓겨난 지 8년째 작은 무역회사의 이사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3천억 기업의 이사였던 제가 이제는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동생 유진이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인생이나 살아요. 오빠를 이길 수 없어요. 법도, 돈도, 권력도 다 오빠 편이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막내 유미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8년간의 소송 스트레스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몇 번씩 저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온몸에 꽂힌 수많은 관들. 삐삐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박 측정기. 아버지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셨고 말씀도 하지 못하셨으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빠는 병실에 들어가서 단 1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께서 전 재산을 장남인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날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 단 10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의식도 없으신데 어떻게 유언장을 쓰실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오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잠시 정신을 차리셨어. 그때 나한테 모든 걸 맡기신다고 하셨어. 증인도 있어. 간호사가 다 봤어. 간호사, 오미숙. 그녀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신 100일 동안 24시간 붙어서 아버지를 간병했던 개인 간호사였습니다. 오빠가 한 달에 800만 원씩 주고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분명히 정신을 차리시고 장남분께 모든 것을 상속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시선을 피하는 눈동자, 법정에서 땀을 흘리며 답변하는 모습, 모든 것이 거짓말쟁이의 전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증거를 원했습니다. 직감은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소송은 8년간 이어졌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쫓겨났고 집도 팔아야 했으며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복수에 미쳤어. 이제 가족도 보이지 않고 현실도 보이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법 밖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유류분 소송으로는 안 된다면
형사 고발로 가야 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문서 위조. 오빠가 저지른 범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 간호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3천만 원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탐정은 6개월 동안 오미숙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오빠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고향인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을 보았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미숙은 한 달에 50만 원짜리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치료비는 매달 정확하게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대진정밀 회계팀이었습니다.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오빠는 그녀에게 계속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지 않도록,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저는 전라도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3월에 차가운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기차는 4시간 동안 달렸고 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지난 8년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제가 포기한 것들을, 그리고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 아버지의 존엄이었습니다. 오빠는 돈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존엄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품위를 짓밟았습니다. 의식도 없으신 분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분의 인감을 훔치고 그분이 평생 일구신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그것은 살인보다 더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시골버스 터미널에 내렸을 때 저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미숙이 사는 아파트는 터미널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5층짜리 건물이었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제 심장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4층, 5층, 503호. 오미숙의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망설임, 그리고 문고리를 만지는 소리.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미숙 씨, 저 이서연입니다. 대진정밀 이 회장님 맏딸입니다. 문 좀 여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30초쯤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오미숙의 얼굴은 8년 전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녀는 20kg은 빠진 것처럼 깡마르고 초췌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이 푹 꺼져 있었고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법정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여기 복도에서 얘기하긴 좀 그렇네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겁주면 안 되었습니다. 아직은.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작은 원룸이었고 부엌과 침실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밝게 웃고 있는 소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지킬 것이 있구나. 그녀에게도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그녀의 약점이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찻잔을 꺼내는 그녀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아요.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8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혼수 상태였죠. 의무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빠가 이강진이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나왔죠. 유언장을 들고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당신이 봤을 거예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회장님께서 정신을 차리셨고 장남분께 유산을 물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걸 들었어요. 거짓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나도 알고 당신도 알잖아요. 의무기록지 여기 다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주 전부터 깊은 혼수 상태였어요. 뇌파 검사 결과도 있어요. 뇌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요. 인감을 찍을 수도, 말씀을 하실 수도, 의사 표현을 하실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1천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회장 개인 계좌에서 이강진 계좌로 하루에 100억씩 열흘에 걸쳐서. 오미숙이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그냥 간호사예요. 환자 돌보는 게 제 일이에요. 당신 손목 좀 봅시다. 저는 그녀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카디건 소매 아래로 다이아몬드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팔찌 얼마짜리죠? 3천? 4천? 간호사.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못 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당신 아들. 백혈병 치료받고 있죠? 한 달에 2천만 원씩 드는 치료. 그 돈 어디서 나와요? 대진정밀 회계팀에서 매달 입금되고 있더라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당신 아들 살리려고 거짓말한 거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강진이 당신한테 제안했겠죠. 아들 치료비를 대줄 테니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당신은 어머니니까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이해해요. 나도 자식 있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병원비가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했어요? 제 아들을 죽게 내버려둬야 했어요?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이 일었지만 저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동정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아들 지금 몇 살이에요? 19이요. 대학 가고 싶겠네요. 꿈도 있겠죠. 살고 싶겠죠. 네네. 그런데 당신이 범죄의 공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증죄, 사기방조죄, 징역 3년에서 5년이에요. 당신이 감옥에 가면 당신 아들은 누가 돌봐요? 치료비는 누가 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오미숙 씨.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하면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줄게요.
당신 아들 치료비 내가 2배로 낼게요. 그리고 당신을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넣어줄게요. 이강진이 당신한테 손 못 대게.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나를 거부하면 내가 당신을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위증죄로. 당신은 감옥에 가고 당신 아들은 치료를 못 받고 이강진은 계속 승승장구할 거예요.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오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바닥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정말 제 아들을 지켜주실 수 있어요? 약속할게요. 이강진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면요. 내가 변호사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아버님 회장님은요. 그날 정말 혼수 상태였어요. 눈도 못 떴어요. 말씀도 전혀 안 하셨어요. 저는 24시간 붙어 있었으니까 압니다. 회장님의 모든 상태를 제가 기록했어요. 체온, 혈압, 맥박, 호흡, 의식 수준. 전부 다요. 계속하세요. 그날 이강진 회장님이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저한테 나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간호사니까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면서 복도에서 대기하라고 하셨어요. 30분만 나가 있으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환자가 혼수 상태인데 보호자만 남겨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틈으로 계속 안을 봤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이강진 회장님이 아버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요. 아버지, 아버지, 서연이는 안 됩니다. 독한 년이에요. 회사를 다 집어삼킬 겁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다 주신다고 하셨죠.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를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하신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가 지금 승인하셨습니다. 정신이 또렷하실 때 장남인 저에게 모든 것을 넘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8년간 상상했던 그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병실에 들어갔을 때 이강진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앉으라고 하시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오 간호사님, 당신 아들이 백혈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죠.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퇴직금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오늘 정신을 차리셔서 저한테 유산을 물려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그걸 들었다. 이렇게 증언해달라고 하셨어요. 오미숙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처음에는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범죄잖아요. 하지만 이강진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들 치료비 한 달에 2천만 원 드는 거 압니다. 지금 당장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완치될 때까지 계속 치료비를 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본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셨고 저한테 유산을 물려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거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예요. 제 자식을 살려야 했어요. 저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을.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제 아버지의 존엄을 짓밟았고 제 인생을 파괴했으니까요. 당신이 지금 한 말 전부 녹음됐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이제 이걸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당신은 증인으로 나서야 해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해요. 하지만 이강진 회장님이 알면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했잖아요.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지금 당장 짐 싸세요. 오늘 밤부터 당신은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강진 회장님이요. 방금 전화하셨어요. 오늘 대표님이 절 찾아왔다는 걸 안 돼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만약 입을 열면 제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여기 온 걸 어떻게 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년 동안 계속 제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는 오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강진이 사람을 보낼 거예요. 당신을 협박하러, 아니면 더 나쁜 짓을 하러 올 거예요.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가요. 하지만 제 아들이, 당신 아들은 병원에 있잖아요. 병원이 더 안전해요. 내가 경호원을 붙여줄게요. 지금은 당신이 위험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갈 수 없어요. 제 아들을 지켜야 해요. 오미숙 씨.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고 방 안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녀는 욕실 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문 여세요. 오미숙 씨. 지금 나가야 한다니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부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그녀의 집 테이블에 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저는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실패한 걸까요? 증인을 얻었지만 그녀가 도망쳤습니다. 녹음은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의 직접 증언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터미널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혼자 걷는 저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동생 유미였습니다. 언니, 어머니 제사일이에요. 기억하세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8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8년간 단 한 번도 어머니 산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오빠가 차지한 그 집에 가기 싫었으니까요. 언니, 올해는 가요. 같이 가요. 어머니한테 인사드려야죠. 유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우리 오빠한테 항복해요. 저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8년 동안 우리가 잃은 게 너무 많아요. 건강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인생도 잃었어요. 제발 이제 그만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항복.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항복의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전투의 시간이라는 것을. 유미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사에 갈게. 같이 가자. 그리고 오빠를 만나자. 마지막으로. 정말요? 언니가 정말 가실 거예요? 응,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봐주세요. 제가 끝까지 싸울게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게요. 어머니의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8년 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을 때 거기에는 58세에 지친 여자가 아니라 한때 대진정밀의 이사였던 이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동생들과 본가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미가 먼저 와 있었고 유진이도 왔습니다. 8년 만에 보는 오빠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누나, 유진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누나. 나는 나약한 놈이에요. 누나처럼 싸우지 못했어요. 괜찮아. 다 끝날 거야. 저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늘로 다 끝나. 우리는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았던 골동품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현대식 그림들과 값비싼 조각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꾸시던 난초들은 보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인조꽃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오빠 이강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새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제사에 감히 얼굴을 들이밀다니. 소송 중이라는 거 잊었어? 오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흥? 오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법원도 너희 손 들어주지 않았잖아. 이제 포기할 때도 됐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사상은 화려했습니다. 비싼 과일들, 고급 한우, 값비싼 술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어머니는 소박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지방이 제사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딸 서연이에요. 8년 만에 왔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참으려 해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저는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오늘 끝낼게요. 제 뒤에서 유미와 유진이도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 세 남매는 한동안 그렇게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들어있던 그 주머니였습니다. 저는 8년 전 병원 금고에서 몰래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저는 그 비단 주머니를 제사상 바로 옆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새언니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게 뭐야? 오빠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병실 금고에 있던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인감도장 주머니. 오빠가 아버지 혼수 상태일 때 이 금고를 열고 이 주머니를 꺼내고 이 도장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이서연, 너 지금 미쳤어? 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증거도 없이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8년 동안 법정에서 졌으면서. 증거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빠, 오간호사 기억하죠? 오미숙. 오빠가 매달 2천만 원씩 입을 막으려고 돈을 주던 그 사람. 오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다 말했어요. 8년 전 그날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빠가 아버지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는지, 어떻게 변호사한테 전화했는지, 전부 다요. 거짓말이야. 그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든 이미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있어. 그게 공식 기록이야. 그래요. 그게 공식 기록이죠. 하지만 오빠,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여자가 왜 거짓 증언을 했는지 아세요? 오빠가 협박했으니까요. 아들 치료비를 미끼로 매달아 놓고 입을 막았으니까요. 그게 범죄예요. 증인 매수죄, 위증 교사죄. 닥쳐. 오빠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여보. 새언니가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저 사람들 상대하지 마요. 하지만 오빠는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상의 술잔을 집어들고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8년 동안 날 괴롭혔으면 이제 그만해. 회사도 돈도 전부 다 내 거야. 아버지가 내게 주신 거야. 법원도 인정했어. 아버지가 준 게 아니에요.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훔친 거예요. 아버지가 말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의식도 없으실 때 오빠가 아버지 이름을 도용해서 훔쳐간 거라고요. 증거를 증거는 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오간호사가 준 거예요. 8년 전 그날의 녹음 파일이요. 오빠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변호사한테 전화하던 그 목소리. 전부 다요. 오빠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뒤로 비틀거렸고 새언니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USB를 제사상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지방 바로 옆에. 어머니, 보고 계시죠? 오빠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다 보셨죠? 저는 오빠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빠, 내일 경찰서에 고발장 제출할 거예요.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증인 매수. 오빠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다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이서연, 너. 오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바라보며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미와 유진이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산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우리 이긴 거예요? 아직 몰라. 하지만 시작은 했어.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오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고 목소리는 극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사람이 이강진 회장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절 죽이려고 해요. 제발.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강. 한강 다리 밑. 잠실대교 밑.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가 가진 거 전부 드릴게요. 녹음 파일. 진짜 녹음 파일. 전부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유미와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한강으로 가요. 지금 당장. 밤 10시였습니다. 한강 다리 밑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강물 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 아래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오미숙 씨.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펜 모양의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8년 전 그날 제가 녹음한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다 들어있어요? 네. 이강진 회장님이 아버님한테 속삭이던 목소리, 변호사한테 전화하던 목소리, 전부요. 저는 간호사니까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항상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거든요.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 아들 좀 지켜주세요. 약속할게요. 제가 지킬게요. 저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대진정밀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주주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8년 전 제가 가지고 있던 소량의 주식으로요. 회의장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오빠 이강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 양복을 입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상으로 분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빠가 말을 마쳤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서연 씨. 오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회사 경영에 관한 총회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회사 경영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 회장이신 이강진 씨가 과연 합법적으로 이 자리에 오르신 분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합법적으로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유산 상속이 사기였다면요? 제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도 없으신 상태에서 이강진 씨가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하여 재산을 횡령했다면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시죠. 오빠가 단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8년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으면서 결국 아무것도 못 찾았잖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8년 전 아버지가 혼수 상태로 병원에 계셨을 때 이강진 씨가 병실에서 한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당시 간호사가 녹음한 것입니다. 그건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회의장 음향 시스템에 녹음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 비, 비. 심박 측정기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서연이, 쟤는 안 됩니다. 독한 년이에요. 회사를 다 집어삼킬 년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저한테 다 주신다고. 금고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 삑, 삑. 네. 아버지가 지금 승인하셨습니다. 네. 정신이 아주 또렷하실 때 장남인 저에게 모든 것을 넘기신다고. 회의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전 서류 진행시키세요. 변호사님, 인감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아버지는 이제 좀 편히 쉬셔야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상 위에 오빠는 마치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강진 씨, 사문서 위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은색 수갑이 오빠의 손목에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오빠는 끌려가면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감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멈추지 않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회의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고 기자들이 들어왔으며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액 1천억 원, 사문서 위조, 증인 매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주주들은 새로운 경영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불렀습니다. 이서연 이사님, 회장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것일까요? 회장 자리, 권력, 돈?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이 회사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회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셨던 그 자리, 오빠가 8년간 차지했던 그 자리,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입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제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들고 서류에 사인을 합니다. 이서연.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힙니다. 유미와 유진이는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지분을 돌려받았고 다시 회사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빠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저 웃으며 밥을 먹고 회사 이야기를 하고 헤어집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 있습니다.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가 있습니다. 오 간호사는 아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그녀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었고
정착 비용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저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이메일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저를 강철의 여제라고 부릅니다. 8년간 포기하지 않고 싸워 마침내 승리한 여자.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효녀.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오빠는 감옥에 있고 동생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으며 저는 이 넓은 회장실에서 혼자 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결말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이것을 원하셨을까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한 명은 감옥에 가고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회사도 명예도 돈도.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평화도 제 자신도. 벽시계가 째깍거립니다. 밤 11시입니다. 저는 만년필을 내려놓습니다. 쿵. 그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도시의 불빛들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돈과 권력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차갑습니다. 텅 빈 옥좌에 앉아 저는 혼자 숨을 쉽니다. 이것이 복수의 대가입니다. 이것이 정의의 무게입니다.